여러분이 제출한 어떤 과제와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예시답안을 비교해 가면서 혹시 정정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이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문제가, 과제 첫 번째 문제가 윤리적 성찰과 관련된 활동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의 글쓴이가 자동차에 대해서 갖게 된 생각을 다음과 관련지어 이해해보자 라고 했었죠. 그래서 생태 중심적인 윤리라는 측면이 핵심 뭐였습니다? 생태 중심적 윤리에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이 한 구성원이며 자연이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 자, 그런 입장에 비추어 봤을 때 필자가 자동차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떠하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시답안을 보면 생태중심주의 윤리에 따르면 모든 것을 인간이 편리성을 기준으로 접근해서 안 되며 자연을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 자, 이 글의 글쓴이가 자동차는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물건이지만 그 자체가 자연을 해치기도 하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자, 이런 생각은 이런 생태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1번에서 파악한 글쓴이 생각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도 생태주의적 관점에 동조한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생태주의적 관점을 따랐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나만의 관점 그리고 입장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자, 예시답안을 보면 글쓴이 생각에 동의하는 입장은, 자, 우리는 자동차의 편리성이 매몰되어 그것이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는지, 나아가 인간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글쓴이 생각에 동의하는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어떤 부분은 없느냐. 자, 두 번째 예를 보면 자동차는 생명을 죽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살리기도 한다. 구급차나 산불을 끌어가는 소방차는 생명을 살리는 자동차의 사례이다. 자, 물건의 속성은 인간이 물건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린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곧 정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예시답안을 정리할 필요가 없겠어요. 자, 3번 우리 주변에서 이 글이 자동차에 해당하는 대상, 즉 문명의 이기로서 인간에게 편리성을 가져다 주지만 그에 반해서 자연을 파괴한다거나 자연에 해를 끼치는 어떤 물건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자동차에 해당하는 대상이 뭐가 있냐. 자, 종이컵이라든가 비닐 장바구니 등의 어떤 일회용품을 예로 들었어요. 자, 이것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어떠하냐. 자, 이렇게 예시답안에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일회용품은 미리 대체물을 준비하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역시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새 이러한 일회용품의 확산, 특히 플라스틱의 어떤 확산으로 자연이 파괴되는 어떤 사례들이 많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종이컵이라든가 비닐 말고 에어컨 또는 전등, 엘리베이터 등의 전기기계. 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수고를 역시 덜어주지만, 자, 불필요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불필요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에어컨의 어떤 실외기에서 뿜어지는 열기,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전등이나 엘리베이터의 가동들도 이런 환경 오염에 가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이 바람직하다라는 예시답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두 번째 단원에서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자,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결정적 영향 또는 큰 비중을 차지한
대상이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뇌 구조도에 한번 순서를 한번 매겨보라고 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술해보라고 했죠. 따로 양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적어보라고 했는데 굉장히 자신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들이 다 달랐어요. 자, 그리고 그 이유도 나름대로 재미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프라인 개강하면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예시답안을 보면 이런 예시답안이 있어요. 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버지다. 우리 아빠다라는 거죠. 자, 아버지는 나에게 말이 잘 통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인생이 선생님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다른 아들보다 특출나게 뛰어난 점도 없고 말도 잘 안 듣는 아들일 수 있지만 매일 아침 등교할 때 나를 응원해주는 아버지에게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은 틀림없다. 뭐 이런 어떤 예시답안이 제시가 돼 있어요. 자,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유를 들면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 대상들을 잘 적어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갈 단어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씌어진 시라는 현대시 한 편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시고 이미 배운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자,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 따로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다루게 돼 있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동주 시인은 어떤 시인이죠? 윤동주 시인. 일명 저항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항시인에는 적극적 저항시인과 소극적 저항시인이 있는데 윤동주 시인은 직접적으로 항일투쟁에 나서거나 또는 무력투쟁에 임하지 않고 시 창작을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독립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동기만 불어넣었기 때문에 소극적 저항시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항시인의 한 인물이다라는 것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이 시를 감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윤동주의 어떤 생애를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가죠. 자,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가서 문학을 전공했고 자, 문학을 전공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움 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이 부끄러움 의식이란 뭐냐면 식민지 조선이현 씨를 뒤로하고 일본 동경에 유학을 와서 내가 편하게 공부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버린 것이 아니냐 또는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부끄러움 의식이거든요. 자, 그런 어떤 부끄러움 의식으로 대변되는 윤동주 시인의 어떤 의식이 윤동주가 창작한 거의 모든 시 안에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지식인으로서 특히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그런 부끄러움 의식을 느끼면서 죄의식을 느끼면서 쓴 시인만큼 쉽게 쓰여진 시에도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죄의식이 잘 드러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자, 윤동주의 삶과 생애에 비추어서 이 시는 어떤 모티브를 통해서 어떤 창작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할 겁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쉽게 씌어진 시예요. 어렵게 쓴 시가 아니라 직역하면 그냥 쉽게 쓰여진 시라는 거죠. 자, 이 쉽게 씌어진 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감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선생님이 그 시를 감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적 화자를 파악하고 시적 화자와 동시에 대상을 여러분이 파악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 사이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화자가 대상에게 보이는 정서와 태도 또한 여러분이 파악을 해줘야 전체적인 어떤 시의 주제의식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시적 화자를 파악하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저항 시들은 대부분 화자와 시인이 동일해요. 자, 화자와 시인이 동일하다라는 것 여러분이 참고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시인의 이거 잘 써지네요.
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시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일제강점기 어떤 저항시 부류. 자, 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런 자전적 시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언급한 대로 시인과 시적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시인과 시적 화자가 일치한다는 것은 이 시에서 결국 시적 화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윤동주라는 거죠. 자, 시적 화자가 여기서 윤동주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시적 화자인 윤동주가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했는지, 이 체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또는 어떤 의식의 전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윤동주가 시적 화자인 만큼 시적 대상으로는 무엇을 삼았는지, 자, 이 시적 대상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생님과 감상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라고 했습니다. 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이 나라 라고 했어요. 자, 밤비를 언급했다는 것은 지금의 어떤 시를 창작하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시점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을 떠올렸을 수도 있는데, 자, 밤비라는 것은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첫 번째, 시간적 배경이 밤이다. 자, 두 번째는 이 밤이라는 것이 우리 일제강점기의 저항시에서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냐면 일제강점기의 강점하의 조선의 암담한 정치 현실을 의미합니다. 자, 시간적 배경으로서의 밤의 의미. 자, 여기서 말한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일제강점기 조선이 암담한 정치 현실이라는 어떤 정치적 상징으로도 일제강점기 시에서 이 밤이라는 어떤 그 소재가 지닌 의미는 굉장히 남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밤이라는, 자, 이 시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제강점기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한번 심사숙고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라고 시작을 했고요. 육첩방은 남이 나라 라고 했어요. 자, 육첩방은 여기서 보듯이 뭐 공간적 배경을 의미한다 라고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상징적 의미를 띱니다. 자, 육첩방이라는 공간 자체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즉 일본식 방이에요. 이 육첩방이 원래 직설하자면 일본식 방이거든요. 일본식 다다미 방이에요. 다다미 방. 자, 일본에 여행을 가본 학생이 있거나, 아니면 일본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은 이 육첩방이라는 것이 일본식 다다미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역시 상징적 의미를 떼요. 지금 화자가 육첩방이라는 공간에 위치했다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윤동주의 삶과 생애에 대해서 언급을 했듯이,
자, 당시 이 시를 창작했을 당시에 윤동주는 일본 동경에 유학을 간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화자는 여기서 윤동주 시인이라고 했죠. 자, 화자가 일본 동경에 유학을 가 있는 상황이다. 가 있는 상황임을 알려줘요. 우회적으로 제시하였다. 우회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일본 동경에 유학을 가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제시하면서 현재 윤동주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밤이라는 시어와 육첩방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함축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연은 시인이라는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라고 했어요. 자, 슬픈 천명이라는 시어도 여러분이 주목을 해봐야 할 시어예요. 자, 천명이라는 게 뭐죠? 천명? 자, 천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하늘의 명령이죠.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에요. 자, 하늘의 명령이 곧 윤동주 시인에게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는 시 창작이라는 거죠. 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는 자, 시의 창작 행위죠. 자, 이것을 하늘의 명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윤동주 시인이 시인으로서의 삶에 어느 정도 시인의 삶을 어느 정도 운명론적으로 자, 시인의 삶을 어느 정도 운명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것을 하늘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명령 자체가 특정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 명령 자체가 어떤 성격을 또 지니고 있냐면 슬프다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슬픈 하늘의 명령, 슬픈 천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시인으로서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또 공부까지 하러 일본에 왔는데 이것을 왜 시인은 슬프다라고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슬픈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띄어요. 자, 이 슬프다는 것은 자,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자, 내가 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이게 슬프다는 것은 현재 조선의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에요. 현재 조선의 식민지 현실. 자, 현재 조선의 식민지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고 자, 백성들은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이 자, 이런 상황에서 시 창작 활동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활동 자체가 굉장히 무력함 또는 무기력함의 요소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제 저항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 한가롭게 시나 창작하면서 살아가는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슬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무력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내가 자, 시를 창작한다는 것. 자, 이것은 결국 지식인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의식 또는 죄책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의식 또는 죄책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슬프다라는 감정에는 이렇게 복합적인 시인의 의식이 내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시인이란 이런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라고 해서 나는 시인이기 때문에 시를 창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3년 보도록 할게요. 3년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썼어요. 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댔다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학비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붙여줬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냐? 자, 이것도 조선의 현실과 또 대비가 돼요. 자, 이 현실은 조선의 현실과 또 대비가 됩니다. 조선의 현실은 식민지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보내준 학비를 받아서 편히 공부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 학비 봉투를 받았다 해서 학비 봉투라는 것은 결국 식민지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의미해요. 식민지 현실과 조선의 현실과 동떨어진 삶. 자, 다시 말하면 안락하고 편한 삶. 자, 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의 식민지 현실의 백성들은 어떤 삶? 굉장히 힘겨운 또는 고통스러운 삶이죠. 자, 그런 어떤 식민지 현실의 백성들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학비도 받아가면서 시를 써가면서 문학 공부를 하는, 어찌 보면 식민지 조선의 어떤 백성으로서 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겨운 삶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과 편한 삶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이런 죄의식과 죄책감은 더욱더 심화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죄의식과 죄책감이 더욱더 심화됩니다. 자, 사연으로 이어지죠. 자, 사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 동경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공부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요. 자, 여기서 교수는 교수인데, 자, 늙은 교수라는 부분은 또 여러분이 주목할 만해요. 자, 늙었다라는 것은 정체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또 지니고 있어요. 정체되어 있는 상황. 역동적인 어떤 삶과는 거리가 멀죠. 정체되어 있는 어떤 문학의 지식과 이론을 내가 습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체되어 있는 상황의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역동적으로 긴박하게 들어가고 있는 조선의 현실과는 또 대비가 되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조선의 식민지 현실과 대비되는 측면을 역시 제시를 했습니다.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가는 상황은 현재 조선의 현실과 또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무력한 삶, 무기력한 삶과 결부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현재 삶을 어떻게 무기력하게 인식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5연에 계속해서 우리가 시를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자, 어린 때 동무들을 하나 둘 다 잃어버렸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이 상황은 일제 강점기의 어떤 현실 속에서 일제에 저항하는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한 동무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제 저항하는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한 동무들, 이런 동무들과 달리 나, 즉 화자, 윤동주는 적국의 땅인 일본에 와서 문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문학 공부를 하면서 생존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윤동주 씨는 무엇을 강하게 느끼느냐, 역시 이 부분에서 윤동주 씨는 부끄러움의 의식을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끄러움 의식을 느끼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삶의 어떤 삶의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 있느냐, 소극적인 삶을 살아온 지금까지 어떤 삶에서 의식의 전환이 보이느냐, 자, 이걸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년을 보도록 할게요. 자, 6년에 보면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고 해서 침전이라는 용어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해요. 자, 그래서 침전 용어, 나는 왜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이라는 용어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침전이라는 용어는 어떤 무거운 물질이 가라앉는 거죠. 물질이 물 속에서 가라앉는 현상. 자,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침전이라는 용어는 아까 언급한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화자 자신의 어떤 무력감 그리고 무기력함을 의미해요.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화자 자신의 무력감 또는 무기력함의 의미를 띠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나는 그런 어떤 비참한 조선의 현실과는 달리 적국의 땅인 일본에서 시를 쓰면서 점차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역시 부끄러움 의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내면적 자와 현실적 자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자기 성찰의 과정의 의문을 드러낸다. 즉 무력한 삶에 대한 어떤 삶의 회의를 드러낸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냐, 나의 삶이 바람직하냐 라는 의문을 계속 던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7년에 이렇게 또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7년에 시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남들이 말하기에 인생은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한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어렵다고 한다, 어렵다는데 라는 거예요. 제3자가 말했다는 거죠.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말하기를 이라는 거예요. 야, 인생은 어렵더라. 인생이 삶이죠. 살아가는 것 자체죠. 야, 인생은 그 삶, 즉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더라. 자, 인생이란 것이 참 어렵더라. 어렵다라고 본인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하더라 라는 제3자의 어떤 인식이에요. 자, 제3자의 어떤 인식을 이렇게 전달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지냐면, 나는 인생과 삶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화자는 삶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화자는 삶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못하면서, 자,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학비 봉투를 받아서 문학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부끄러움 의식을 느낍니다. 아까 말했던, 선생님 말했던 부끄러움 의식. 부끄러움의 의식을 크게 느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이렇게 언급을 해요. 시가 이렇게 쉽게 씌워지는 것. 삶이, 인생이 남들이 말하기에 어렵다고 하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워지는 것. 이런 게 현재의 나의 삶과 제 3자가 인식하는 삶이 극명히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쉽게 씌워지는, 자, 조선의 현실에서 벗어나 시를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현실이 현실과 타협한 것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 어떤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현재의 부끄러움의 의식을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언급을 했어요. 이런 나의 삶은 부끄러운 삶이다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는 장면, 즉 자기 성찰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냐, 이것을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돼요. 현재까지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소극적인 삶, 즉 편안한 삶, 그런 어떤 적극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것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과연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의식의 전환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육첩방은 남이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이것은 아까 1년, 천년의 내용과 반복이 되죠. 그래서 1년의 내용이 반복이 됐는데 1행과 2행의 순서는 바뀌었어요. 1년의 2일 2행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자, 변형을 통해서 현실 재인식을 보여준다,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시상이 전환되는 의미가 더 강해요.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으로서의 의미를 더 강하게 지니고 있어요. 현실을 재인식하는 거죠. 첫 번째 연에서 이런 조선이 암담한 현실을 독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한 번 더 반복했다는 것은 이런 비참한 조선의 현실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면서 내가 이제는 현실 수능적인, 현실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 능동적인,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상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밤비의 상징적 의미는 말씀드렸고 육측방의 의미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구연에서 자, 이런 용어가 씁니다. 자, 등불을 밝혀서 자, 어둠을 조금 내밀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는 자, 이것이 모두 상징적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등불이라는 것은 어떤 희망의 의미를 지니거든요. 자, 등불이라는 것은 여기서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의 상징적 의미. 어떤 희망? 조국 독립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 이런 희망을 지식인으로서,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가져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국 독립의 어떤 희망과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어떤 조국 독립의 의지 또는 희망을 갖고 어둠을 내문다는 것은 아까 어둠을 밤이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자, 이 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일제치하이, 일제치하이 암담한 조선의 현실이죠. 암담한 조선의 현실. 자, 일제치하의 암담한 조선의 현실, 이것을 자,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 부분. 자, 여기 제시가 되네요.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등불을 밝히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냈다. 자, 그래서 의식의 전환 이후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 부분은 자, 뭐가 잘 드러난다고요? 의식 전환 이후의 의식 전환이라는 건 뭐예요?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의 변화예요. 자, 의식 전환 이후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의식 전환 이후의 태도는 방금 말했듯이 어떤 태도예요? 이런 적극적인 태도로 변모한 모습을 보여줘요.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이나, 이 아침이라는 것은
결국 조국이 독립이에요. 자, 내가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모는 이런 희망과 의지를 갖고 무엇을 했을 때 적극적인 삶 또는 희생적 태도, 희생적 삶을 살아갔을 때, 자, 우리의 조국의 독립은 앞당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했습니다. 나는 난데 최후의 나라고 했어요. 나는 난데 최후의 나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걸고 내가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적 자세를 보여줘요. 그래서 최후의 나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목숨을 내걸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적극적 의지 모습이 어느 부분에서 최후의 나라는 어떤 시구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자,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구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년도 우리 내신고사나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나의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전자의 나와 자, 후자의 나가 있죠. 자, 전자의 나와 자, 후자의 나가 있는데, 자, 이 전자의 나와 후자의 나의 의미가 좀 달라요.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전자와 후자의 나가 있어요. 자, 이게 전자의 나고, 자, 이것이 후자의 나죠. 자, 여기서 나가 또 다른 나에게 손을 내민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는 뭐 전자의 나, 후자의 나에서 뭐 전자의 나를 뭐 내면적 자, 후자의 나를 뭐 현실적 자라고 언급을 했네요. 자, 이 내면적 자와 현실적 자의 순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내면적 자는 여기에서 성찰을 한 자를 의미하죠. 자, 그리고 후자는 현실적 자인데, 이 현실적 자가 평소에 무엇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죠. 또는 죄의식 또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 이유는 뭐였죠? 소극적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찰 이후의 전자의 나는 어떤 삶을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 삶, 적극적 희생적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했죠. 자, 이 전자의 나가 후자의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했어요. 이 전자의 나가 자, 후자의 또 다른 나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이 악수라는 것은 여러분 상징적 의미를 써요. 악수. 자, 이 전자의 나가 후자의 나에게 악수를 나눠요. 자, 아까 전자의 나는 뭐라고 했었죠? 내면적 자라고 했었죠? 후자의 나는 현실적 자라고 말씀드렸었죠. 대개 악수는 여러분 언제 악수해요? 친구들 사이에 언제 악수하죠? 대부분은 화해를 할 때 악수를 합니다. 악수의 상징은 화해. 되게 화해의 의미를 지니거든요. 자, 그래서 후자의 나에게 너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굉장히 소극적이고 현실 수능적이면서 조국의 현실에 크게 적극적이지 않았지 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적극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자라고 해서 이 반성적 자, 내면적 자가 악수를 건네서 화해를 청한 거예요. 자, 그래서 화해를 청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그들 사이의 어떤 갈등이, 내면적 갈등이, 윤동주 시인의 내면적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자, 윤동주 시인이 내면적 갈등이 해소되면서 앞으로는 적극적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거죠. 희생적 삶, 삶의 의지. 자, 적극적이면서 자, 희생적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자의 나가 후자의 나에게, 즉 내면적 자가 현실적 자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은 화해고, 자, 화해는 결국 내면적 갈등의 해소를 의미한다. 이 내면적 갈등의 해소는 윤동주 시인 자신이 적극적이고 희생적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눈물을 흘렸다 또는 위안했다는 것은, 자, 이런 어떤 슬픔과 괴로움과 그동안의 어떤 회한의 정서를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위로해주면서 앞으로 적극적 삶을, 희생적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악수를 통해서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전체적으로 이 시인은 윤동주 시인의 어떤 반성적 사고와 반성적 삶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그동안 소극적이고 순응적 삶을 살아왔던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 있고, 이 성찰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 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저항 시인의 어떤 시를 통해서 그의 어떤 의지와 삶의 자세를 살펴봤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별한 어떤 과제 없이 여러분이 오늘 배운 시를 복습하는 것으로 과제를 대체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